이재명 대표의 오늘 신년 기자 신년 간담회. 기자 회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네. 있는데 그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내용들은 이미 전문은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현 정부가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개판으로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게 부자 감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민생을 무시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세수 부족을 만들어내고 또 그 세수 부족 때문에 다시 이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투자를 역으로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네. 근데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네. 근데 이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을 정부가 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나서갖고 이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특별하게 느꼈던 게 이번에 안보에 관한 특히 남북 관계와 그리고 대일 관계, 외교 관계에 대한 현 정부의 무능과 실책에 대한 얘기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뒤에 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좀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요. 네. 요거를 같이 믹스해서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일본이 말이죠. 기시다도 뭐 윤석열하고 같이 지지율 바닥판에 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고 믿고 있었는데 기시다가 윤석열하고의 관계를 맺은 게 자기 지금 총리 임기를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다라면서 똑같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네, 기시다가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한국은 국제적 과제 대응 등에서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윤석열과 신뢰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놓고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윤석열하고의 관계를 잘해 나가야 된다라고 마치 윤석열을 지원해주는 듯한 칭찬하는 듯한 연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칼을 꽂았죠. 독도는 네. 일본 땅. 바로 외무상을 시켜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네.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꺼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거를 개인적인 뭐 의원이라든지 장관이 별도의 이런 국회가 아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꺼내도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시정연설 자리에 총리 뒤에서 외무성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외교 문제이고 또 독도에 대한 아주 정면적인 도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라는 부분을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일본의 의견이고요. 네,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언급 자체도 안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사에는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라고는 뭐 기사가 어떻게 있습니다. 했는데? 대변인 성명을 냈대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서. 그게 대응할 때 가장 수위가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일본을 향한 이제 항의성 메시지를 발신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시는 경우, 그리고 청와대 관련 실장, 안보실장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법, 그리고 소통수석 아니면 대변인이 발신하는 방법, 그리고 안 되면 외교부 장관이 하거나 외교부의 대변인이 하거나 이렇게 따지면 대응할 수 있는 단계 스피커로서의 그 레벨로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대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하다고 하는 네. 게 아니라 안 할 수는 없으니
가장 낮은 단계의 대응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네, 일본에서는 저거 그냥 용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위의 발언을 한 겁니다. 스피커의 레벨이 그 메시지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를 사용했습니다. 그건 안 하니만 못한 것입니다. 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외교 무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외교 무대에 인정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그게 일본에 대한 일종의 개무시 전략이었어요. 일본이 경제전쟁 1년 만에 걸어왔을 때, 자, 그 부분에 대한 일본과의 어떠한 일체의 협상이나 교류 같은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이걸 협상으로 풀어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강력하게 항의하고 일본하고 아예 안 만나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일본하고의 무역 전쟁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때 일본이랑 싸우면 무조건 대한민국 경제 망한다, 나라 망한다라고 막 여론들이나 언론들이 난리를 쳤었을 때 네. 그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 외교적 대응 원로는 무엇이었나요, 당시는? 근데 일본과의 대화 자체를 끊지는 않고요. 이 대화에 대한 노력들은 일본의 성의 있는 대화 노력을 계속 촉구했고 그와 별도로 우리의 자강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모으기 위한 시스템을 갖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각 부처별 그리고 각 분야별로 대응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모든 관련 부처를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원스톱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재의 공급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대체 수입처를 찾을 때 한 부처, 그러니까 산업부나 이런 한 부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외교부도 나섰고 기재부도 나서고 관련 부서들이 한꺼번에 다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그 대처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국뽕방송 하면서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을 윤재관 전 비서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당시에 아베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업인들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 자, 무슨 물건을 수출 금지를 시키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느냐? 요거 실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그 얘기를 뭐라고?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을 했을 때 아마도 수출 금지를 했을 때 한국 경제나 한국 정부가 타격을 입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그해 11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11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연초에 레이더 도발 사건, 네. 요거를 터트린 다음에 10월 달 가갖고 결국 이 문제를 갖고 경제전쟁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도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전쟁 내지는 문제를 삼아올 것을 예상을 하고 1년 전부터 대응팀을 가동해가지고 대체 생산이라든지 대체 수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관련한 비사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다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폴리레지스트하고 불화수소 이런 것들이 3대 품목이었죠. 근데 그게 반도체 및 우리나라의 주요한 먹거리 이 산업의 주요한 원자재인데 대일 의존도가 99%였어요. 그 당시에 99% 이렇게 놔두면 일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2019년 이전에도 그런 노력을 위한 R&D 투자라든가 기업의 그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간접적인 이 지원 노력들을 계속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도발을 해오니 이건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다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세상은
뜻하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돕는다고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서 가서 일본에 무릎 꿇었으면 지금도 역시 의존도가 99%인데 아마 성렬이 같으면 바로 꿇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언론 기레기들이 온통 나서가지고 무릎 꿇어야 된다고 나라 난리를 망한다고 쳤어요. 했었죠. 예. 망한다고 했어. 근데 대통령께서는 직접 오딩으로 우리의 저력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 정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국가의 국력은 신장돼 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절대 물러날 수 없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맞네. 그 당시 라고 워딩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지도자의 워딩, 지도자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 말씀을 딱 강건하게 딱 하시는 순간부터 공직자의 태도부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전 부처가 나서가 칸막이 없이 일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성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거기에 그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 기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어서 빨리 어떤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하세월이 걸리잖아요. 관련 부처에 넘기고 나도 해보는데 어떻게 했는데. 근데 거기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다 보니까요. 부처하고 기업하고 다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결 속도가 10분의 1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지도자의 리더십,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일본 수출 규제 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도 사실 느꼈어요. 느끼고 있고 이미 진짜 솔직히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가 훨씬 기업하기 좋잖아요. 막말로. 몸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해외 한 번씩 나갈 때마다 그때 진짜 비즈니스 보따리를 싸갖고 들어왔거든. 그럼요. 그때 사실 저희 송작가 TV가 날라다녔죠. 왜냐하면 문프가 해가지고 온 그 수많은 업적들을 얘기하느라고 저희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거든요. 절대 뽕을 넣은 게 아닌데 자동적으로 뽕이 되는.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민간 협력 체계의 어떤 구성은 나중에 이게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즉 네. 빠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 그리고 그 기업들과 어떤 보건단체 국가가 한꺼번에 이것들을 추적해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방역을 이뤄내는데도 똑같은 프로세싱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연대입니다. 연대. 연대.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한다 이게 아니고 각자 소생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함께 말고 민관이 함께하고 대통령과 함께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문제 해결하는 여러 가지의 그 복합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각자 도생으로는 문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연대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3대 수출 품목에 대한 그 해결책이기도 했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의 품격 그리고 이러한 기업관과 공무원들의 어떤 유기적인 결합이 그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인 실적을 내고 실질 소득을 향상시켰고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했으며 국민 소득 수준을 일본을 따라잡아서 세계 7위권까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도발을 하고 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일본 기업이었고 스스로가 일본의 소부장 업체들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일본의 소부장 업체들이 총리 만나가지고 빨리 그거 풀어라. 우리 지금 수출길 다 막혀가지고 한국은 이미 지금 자립화로 계속 가고 있는데 자립화 비율이 지금 30%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최대 시장을 다 잃어버린다. 이 상황까지 만들어냈던 거죠. 만일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감히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결정 말도 못 꺼냈을 거예요. 독도 네. 얘기도 보면 이거 2018년 3월 1일인데요.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3.1정일 기념사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위안부 문제 덮지 못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독도 문제 얘기한 적 있습니까? 기껏 외교부 대변시켜가지고 지금 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게 강력한 겁니까?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론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정부 공식 인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몇 달 안에 도발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런 메시지들을 한국 정부의 통보 없이, 이게 우리나라 외교부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이? 이거 우리 국민들 협박하는 얘기랑 똑같은데, 최소한 상대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문제를 혈맹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막 가시 흘리듯이 흘려놓고 정작 이 위기 상황 속에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예 언급조차를 안 하는 이런 나라는 지금 내가 듣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심지어 문 대통령 때는 일본 대사관에 이런 선물을 독도 그림이 있는 이런 선물까지 보냈습니다. 지금요, 북한이 계속해서 뭐 핵을 쓰겠다, 뭐 남한을 정복을 해갖고 뭐 복속을 시키겠다, 뭐 초토화를 시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의 신붕자가 에이씨. 뭐 참수부대 돌리느니 뭐 선제 타격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먼저 꺼내가지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 미친놈 아니냐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입을 싹 닫았어요. 신봉자가. 왜 입을 닫았냐 그랬더니 불려갔대요. 수석회의에. 그리고 너 입 조심해 이 새끼. 네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잖아 지금. 이말 한마디 했더니. 진짜는 공격받으면 바로 주짓거리부터 하는 애인데? 아니 그 합참이 그거는- 아니고 걔고. 김명수 합참. 아, 그래? 합참부장. 아, 신문제는 안 했어? 네. 봉자는 내가 보기엔 주식은 안 하고 딴 거 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고사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주가가 떨어져 그렇게 되길 얘기를 하자마자 국방부를 비롯해서 그동안 대북 관계에 대한 큰 소리를 쳐오던 우리나라 정보 언론이 완전히 입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쐈는데 윤석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예 언급이 없어요. 조용해. 너무 조용해. 최소한 쐈다라는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뭐 기사는 나오긴 하는데 잘 이렇게 막 크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선거 앞두고 주가 떨어진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미국은 야 귓속말로 몰라. 야 지금 진짜 전쟁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대비 잘해야 돼. 아니면 뭐 남북 회담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쟤를 좀 달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쌈난다. 금방 터진다. 한국은 방법이 없어. 불가역적이야. 당하면 니들 그냥 끝장. 이게 미국의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건 뭐 동맹이 아니라 네가 얻어 터지면 너 북한한테 얻어 터지면 니네들 재기불능 될 거야? 이 얘기를 우리 혈맹이 미국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거하고 됐을 때 이게 너무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것 같아 미국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전 세계의 전장들이 계속 더 생기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느껴지겠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전 세계 지금 중동 전쟁까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또 다른 전쟁의 위협성이 더 높아지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당연히 낮아지죠. 그래서 이제 톤을 좀 다운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고요. 미국한테 한 소리 들었을까요? 우리 네, 미국은 용산에서?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지 않게, 분위기가 격화되지 않게 좀 톤 조절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중동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난 다음부터는 전쟁 있고 난 다음부터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바닥권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저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이유가 이제 미국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민의 강한 미국에 대한 이 신화가 무너지면서 계속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런 사인은 어떻게 와요? 이거 말할 수 있나? 그런 사인들은 외교 라인들 외교 그리고 라인으로. 각 청와대와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안보부 장관 간에 한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들을 하죠.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네. 인수인계 같은 게 돼요? 우리나라 우리는 그 미국에 개 있잖아. 개 전화를 받아야 돼. 개 말을 들어야 돼. 여러 근데 담당자라든지 연결되는 거. 각 정부마다 좀 다르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부 장관이 실제로 실권이 가지고 있고 안보실장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한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아니 저기는 바지야. 그러면 다른 라인을 찾죠. 예. 그러니까 공식 라인으로 할 것인지 대등한 관계의 공식 라인으로 할 것인지 다른 관계를 찾는 것인지는 그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대통령이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안보부 장관하고 우리 안보실장하고 그럼 미국이 정말로 실권을 가지고 정보를 있는지. 전화를 준다 그러면 김태효한테 전화를 줄까? 아니면 김건희한테 전화를 줄까?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보실장하고 안보부장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안보실장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벨을 좀 낮추겠죠. 거기는 부자 들어가는 사람과 여기는 이제 차장이 같이 논의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미국한테도 왕따 당하고 있는 거네, 우리 외교적으로. 자, 지금 미국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은 분명히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확전이 되는 거 원하지 않는데, 그럼 중동의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요르단, 뭐,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입장은 어떠냐? 그 나라들 역시 지금 확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거기 끌려 들어가서 자신의 영토가 전장이 되는 거 결코 원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하고 완벽한 합의가 된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 차원은 다 컨트롤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무장 조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조차도 컨트롤이 안 되는 무장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본인들의 존재감,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발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후티 반군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그 IS 지부라고 하는 그 호라산, 걔네들이 이란 내에서 테러를 저지른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요르단 내에 미군 기지가 드론 폭격을 받아가지고 미군 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라크 내에 미군 기지가 계속해서 수백 차례 공격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미군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군 사망자가 생기면 이때부터는 골치가 아파져요. 왜? 아시잖아요.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은 전 부대가 들어가는 그런 나라거든요. 자, 미군 3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 미국 내에서 바이든의 입지를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공화당 측에서도 엄청난 공격거리를, 명분을 제대로 찾은 거죠. 너 뭐 하는 거냐. 우리 미국 시민이 죽었다. 미국 군인이 죽었다. 미국은 군인에 대한 예우가 엄청난 나라인데 3명이나 죽었잖아요. 바이든 너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미군이 3명이 죽냐. 너 빨리 제대로 보복해라라고 공화당은 계속 몰아붙이고, 바이든 입장에서 이거를 만약에 진짜 제대적인 공습을 하게 되면은 혹여라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확전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공격했던 그 무장 조직이 저희 이제 미군 공격 안 할게요라는 선언을 했어요. 방금. 왜 선언을 했냐면은 이란 이라크 정부가 얘네 부른 거야. 이 새끼야 지금 저기 우리 어떻게든 지금 확전 안 시키려고 하는데 너 혹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확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얘들이 저희 안 할게요 라고 일단락은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미군 3명이 죽은 게 그걸로 인해서 덮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든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자꾸 윤석열이 뭐 수백 배로, 수십 배로 뭐 보복하겠다, 뭐 북한 도발하면 어쩌고, 이런 걸 계속 이제 위협을, 안보 위기를 촉발시킨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러고 있는 게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냥 입 닥들고 가만히 있어 라고 가뜩이나 골치 아파 죽겠는데 너네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미국 언론을 통해서 미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 위기 고조돼, 지금 심각해. 그런데 이 전쟁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 나오냐면 외신에서는 분석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봤자 이로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건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 윤석열이라든지
자칫 잘못하면 이쪽의 도발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계속해서 흘린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주류 언론을 통해서. 이건 무슨 의미다? 한국 정부한테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이 사실은 외신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게 국민 입장에서 싫잖아요. 이 정권 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에도 유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론을. 그래서 저는 미국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걸 굉장히 여러 각도로 지금 윤 정권을 압박하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된다. 남북 한라인 복원해야 된다면서 북한도 비난하고 지금 정부도 비판했습니다. 자, 저는 이재명 대표 얘기 딱 들으면서 확실하게 확신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한 번 더 짚어줬다. 이거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미국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물밑에서 대화가 끝난 것 같고요. 어쨌든 예. 미국 입장에서도 이 모질이를 더 이상 데리고 가다가는 전쟁 난다. 한국, 큰일 난다. 미국 간에 기존에 쌓아왔던 공조 체계마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둔 모종의 메시지를 야권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루리 후님께서 그렇게 외신에서 말을 해도 이 정부는 못 알아먹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예. 즉 여기에서 윤 정부가 나서서 스스로 뭔가 뭐 관계 복원을 위한 뭐 대화를 열겠다든지 뭐 요런 쪽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상황 극복을 하면서 진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얘는 그거 자체를 결정하거나 생각하거나 실행할 마음도 없고 일단 천공하고 기시다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그 사람이 하는 말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말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삶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북한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북한과 성의 있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삶이 단 1%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제를 전환해가지고 이제 대화하자 해도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북한도 지금 계속 대결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는 것을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신경을 못 쓰는 사이 러시아,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국제 질서 안에서 네.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소련의 붕괴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북한은 지금 전성기를 맞았어요. 네. 예, 굳이 남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쪽은 남한이라고 안 하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 네. 자체가 싫다고 했잖아요. 예. 이미 자, 윤석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 군수산업체가 이끌어가는 나라인데 무기 팔아야 돼. 지금 미국 군수산업체는 24시간 풀로 몇 년째 돌아가고 있는데도 아직 수주받은 무기 다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 계약 딴 것만으로도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한국에 하청 주려고 그래요. 네. 굳이 남한에서 전쟁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뭐, 이 얘기로 그냥 시간을 다 보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오늘 시정연설 내용은 일단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선거는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바꿔놓겠다. 그럼 사실상 이 정부의 종식을 이번 총선에 걸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각오와 어떤 그 결의를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제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의견 수렴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이재명 대표 믿고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선거제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에 대한 결론을 이번 연설에서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뭐 어떤 그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더 늦게 가고 갈수록 좋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 민주당 안에서의 개혁은 좀 더 공천개혁부터 강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경선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당 대표도 경선해서 공천 받는다. 따라서 모든 출마자들은 경선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지역은 뭐 현역이 훨씬 우세한데요. 뭐 이쪽이 더 유리한데요. 필요 없고 일단 모든 선거구 안에서의 공천은 당원 경선 그리고 국민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방식은 100% 국민 경선으로 할지 아니면 뭐 권리당원 경선으로 할지 그걸 적당하게 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기득권 가진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텃세 부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예상이 나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전략공천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털어내지 못한 수박들 그리고 새로운 수박이 될 조짐이 보이는 개구리 참외 같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털어낼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도 하나씩 둘씩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걔 수박인 거 뻔히 알고 무슨 짓을 했는지가 뻔히 드러났는데, 현역이라는 이유론지 아니면은 또는 양평고속도로 얘기했다고 해서 저는 지지받는 이소영 의원 같은 사람, 아니, 저기, 당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지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그거에 또 속으면은 또 수박당 된다니까. 열받아, 진짜.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쳐먹어. 그러니까 뭐 그것만 얘기할게. 이소영 의원은 당 대표가 그때 검찰들한테 굉장히 시달릴 때 있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거 뭐냐면 그 31명 중에 한 명이 이소영 의원인데 불체포 특권 포기는 당시에 그 뜻은 뭐냐면 우리 포기할 테니까 이재명 니도 포기해서 잡혀 들어가. 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이 범사잖아. 네. 근데 그게 이소영 의원이라고. 근데 왜 친명이야? 난 이해를 못한다. 이재명 대표 이소영 의원 좋아할까?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 잡아가러 한 사람 좋아할 수 있어? 나는 모르겠어. 근데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뭐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좋다고 하면 뭐 상관없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아서 하시고. 네. 우리 재관둥이도 반드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당원들과 시민들의 선택을 잘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걸 받아 좋은 선택을 받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소영이 무슨 친명이냐고. 내 말이 그거야. 아니, 그리고. 당대표 잡아가라고 내 불체포 특권 포기한 사람이 친명이에요? 물어나 봅시다. 친명이냐고. 31명 중에 한 명이 이소영이라고. 자, 뭐 그건 여기까지 합시다. 에이, 네. 답답해. 왜냐하면 오늘 시작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직 원고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뭐 내용 많은데. 우리 또 속성으로 잘 하니까요. 네, 그런 거죠. 빠르게 그럼 우리 맡겨볼까?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슬슬 초상춘 묘 벌초하듯이 본문을 하나씩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